자, 그러면서 우리 자격시험을 준비하는 회계 원리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지만요. 첫 번째, 시험적인 관점을. 자, 이번 시간에 이제 269페이지. 자, 감가상각 방법의 체감 잔액부터 보도록 하죠. 자, 체감잔액법 하면은 정률법, 이중체감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정률법도 한번 확인하죠. 그러면은 자, 확인 문제 11번을 가지고 한번 해보죠. 11번. 자, 2016년 1월 1일에 10만 원의 기계를 취득했는데 연수 5년이고 잔존은 원가의 10%고 정률이 36.9%를 주어졌죠. 연도별 상각비가 얼마인가 물어봤죠. 그래서 자, 기본 회계처는 정액법과 같은데 자, 상각비 금액을 한번 계산해 보죠. 그러면 2016년 1월 1일 취득해서 16년 12월 30일 날 결산일에 감가상각비가 얼마까? 상각비. 그러면 정률법 하면은 기초장부 금액의 정률 고려하죠. 기초장부 금액은 취득원가 10만 원 마이너스 감가상각 누계액은 없죠. 자, 첫 해니까 자, 곱하기 정률이 36.9% 주어졌죠. 그래서 2016년 상각비는 36,900원이 되겠다. 자, 그럼 이제 2017년 12월 30일에 감가상각비는 자, 기초장부금액 10만 원 마이너스 자, 36,900원 가로 닫고 곱하기 36.9%가 되겠다. 자, 그래서 상각비 금액이 23,284원이 되겠다. 자, 한 번 더 해보죠. 2018년 12월 30일에 감가상각비는 10만 원 마이너스 자, 감가 누계액은 첫 해 36,000원과 23,284원을 합한 금액이 누계액이죠. 그 금액을 뺀 금액이니까 자, 합반수금 금액이면서 36,900원 마이너스 23,284원 가로 닫고 곱하기 36.9%. 자, 그래서 상각 금액이 14,692원이 나오겠다. 자, 그러면 2019년, 그러니까 20년이 되겠죠. 5년간. 그랬을 때 정률법에 대한 상각비 계산 패턴을 보니까 곱하기는 다 똑같죠. 곱하기는 39% 정률은 똑같죠. 자, 이럴 경우에 첫 해는 마이너스 0은 잔존 상각비가 없으니까 누구겠죠? 0을 빼나 마나게 되겠죠. 그래서 첫 해 기초장부 금액은 취득 원가가 됨을 알 수가 있죠. 취득 원가가 첫 해. 자, 그래서 첫 해는 자, 이게 고지면 1차 년도고 2차고 3차는 구분한다면 패턴을 봐서 첫 해는 곱하기 앞에 금액이 숫자가 하나 10만 원. 다음 연도는 자, 곱하기는 똑같은데 전년도 상각비를 뺐죠. 하나 뺐죠. 둘. 그러면 자, 다음 연도는 첫 해 것 빼고 그 앞 연도 것 뺐죠. 이게 장부 금액이 되니까 금액에 정률 곱했죠. 그래서 정률법에 대한 상각비 패턴은 하나, 둘, 셋 이런 패턴들에 따라서 전년도 상각비를 알아야 해당 연도 상각비를 구할 수가 있는 게 정률법. 그래서 하나, 둘, 셋 이런 패턴대로 정리를 하시면 되죠. 그럼 이제는 이중체감법 봐보자.
이중체감법. 자, 이제는 이중체감법은 자, 확인 문제 12번을 봐야겠죠. 자, 12번. 역시 2016년도 1월 1일에 자, 10만 원에 취득을 했는데 역시 연수 5년이고 잔존가는 10%였다. 자, 이럴 경우에 자, 2016년 1일날 취득을 했는데 16년 12월 31일 날 감가상각비가 어떻게 될까? 상각비 금액은 자, 기초 장부 금액이니까 10만 원 마이너스 0 곱하기 자, 상각률은를 곱하는데 내역 연수 5분의 1에 곱하기죠. 이게 상각률이 되겠다. 왜 내역 연수가 5년짜리였죠? 5분의 1에 곱하기 2 이게 상각률의 이중체감법의 상각률이 되겠죠. 상각률. 그래서 40%가 되겠다. 상각률이 40%. 자, 5분의 1이 2배니까. 자, 그래서 상각비 금액이 4만 원이 되겠다. 자, 그럼 이제는 2017년도 12월 30일에 감가상각비는 10만 원 마이너스 4만 원 하면은 자, 가로 닫고 곱하기 40%가 되겠다. 그래서 24,000원이 되겠다. 자, 그러면 2018년도 상각비는 자, 10만 원 마이너스 4만 원 마이너스 24,000원 가로 닫고 곱하기 40% 그래서 14,400원이 되겠다. 14,400원. 자, 뭐 그 다음 19년도 19년도 12월 31일 자, 2020년도 30일이 되겠죠. 5년간이니까. 자, 이랬을 때 2019년도에는 자, 8,640원. 자, 8,640원이 되겠죠. 40원. 자, 그럼 문제는 뭐냐면 2020년 마지막 연도에 상각비를 구할 때 저는 자, 자료가 나겠지만은 저는 10만 원 마이너스 4만 원 마이너스 24,000원 자, 14,400원 마이너스 8,640원 10원 곱하기 40%가 아니라 마이너스 만 원이 된다는 것. 마지막 연도에는 잔존 가치가 고려가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차감은 2,960원. 2,960원이 나오겠다. 자, 그래서 4차년도까지는 곱하기 40% 했죠. 그렇죠? 자, 그런데 마지막 연도에는 40%를 곱하는 게 아니라 잔존 가치를 고려해야 되니까 만 원을 뺀 나머지가 상각비에 해당이 되는 게 이중체감법에서 정률법 패턴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의미는 첫 해는 곱하기 앞에 하나, 그 다음 연도는 전년도 것 상각비를 빼고 그 다음에는 첫 해 거 빼고 그 앞연도 거 빼서 40% 곱했죠. 네, 마지막 연도에 만 원 빼는 것만 달라지는 게 뭐다? 이중체감법의 패턴이 돼서 정률법이나 이중체감법은 하나, 둘, 셋, 넷 이런 패턴을 좀 염두에서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연수합계법 봐보자. 그러면 연수합계법은 내용수의 합에서 상각비를 구하는 거죠. 그랬을 때 자, 이제 확인 문제 13번. 13번을 가지고 한번 확인해 보는데 2016년 1월 촬영을 100만 원에 취득했죠. 연수 5년이고 잔존 10만 원이었다. 연수합계법 좀 설명을 좀 드리기 위해서 자, 화살표를 한번 봐보죠. 자, 2016년 1월 1일 날 취득을 했죠. 그래서 취득을 100만 원이었죠. 차량 운반구.
무한그를 100만 원에 취득을 했죠. 100만 원 취득. 자, 역시 내용 연수가 5년이고, 자, 잔존은 10만 원이죠. 10만 원. 이럴 때 연수학계법에 따라서 2016년 12월 31일 날, 자, 결산일에 감가상각을 해보자. 그 말이야. 이때 감가상각비 금액이 얼마가 될까? 자, 상각비는 취득원가 100만 원, 100만 원 마이너스 잔존가치 10만 원, 10만 원. 자, 가로 닫고 곱하기 내용 연수의 급수합 5년의 합은 15년이죠. 15년. 자, 그러면 자, 분자가 잔존 내용 연수니까 자, 2016년도에 취득을 해서 자, 잔존을 고려할 때 자, 17년, 자, 18년으로 가면은 자, 이런 패턴이 되겠죠. 자, 패턴이. 그래서 잔존 연수는 자, 5년, 4년, 3년이다. 그 말이요. 그래서 첫 해는 자, 15분의 5가 되겠죠. 그래서 30만 원이 자, 상각비 금액이 되겠다. 자, 그러면 이제 자, 2017년 말에 상각비가 얼마가 될까? 자, 상각비는 100만 원 마이너스 10만 원 곱하기 15분의 잔존 연수가 4년이 되겠다. 자, 그래서 나온 금액이 24만 원이 되겠다. 4만 원. 자, 한 번 더 해보죠. 2018년도에 감가상각비가 얼마가 될까? 자, 그럴 때 자, 100만 원 마이너스 10만 원 가로 닫고 15분의 자, 3이 되겠다. 3. 자, 그래서 자, 18만 원이 되겠다. 만 원. 야, 암산 정말 잘하죠? 자, 그랬을 때 제가 연수학계법 이렇게 화살표로 설명한 이유가 자, 감가상각 대상 금액을 고려했는데 똑같죠? 그래서 만약 2017년도의 상각비는 전년도 상각비를 몰라도 24만 원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그런데 연수학계법은 상각비 금액이 매년 줄어드는데 30만 원과 24만 원의 차이가 6만 원 나죠? 24만 원과 18만 원 차이가 6만 원 나죠? 그래서 감가상각비 금액은 매년 감소를 가져오는데 그 상각비 금액의 차익이 일정한 방법이 연수학계법에 해당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6만 원 차이가 차이 난 걸 알기 때문에 24만 원, 18만 원, 12만 원, 6만 원이 되겠다. 상각비 금액이 자, 그래서 연수학계법은 전년도 상각비를 뭐를 구할 수 있지만 자, 그러나 주의할 것은 잔존 연수가 분자가 되기 때문에 16년도 1월 1일 취득할 때하고 만약에 기중에 취득할 때는 취득할 때부터 사용이 또 상각하니까 그 취득 사용이 가능한 때로 상각하니까 그때부터 잔존이 고려가 되니까 이게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재에 제가 단서로서 우리가 또 7월 1일 취득을 해놨는데 그런 의미를 좀 생각하실 때 제가 다음과는 한번 하겠지만 기본이 연수학계법을 그래서 취득부터 사용이 가능한 또 상각이 되니까 그때부터 잔존이 들어간다는 것만 확인하시고 정리하면 되는데 오히려 자 2016, 17, 18년도에 상각비 합의 감가상각 누계죠? 그러면 2018년도 말에 감가상각 누계액이 얼마일까? 이 세 금액이 합이잖아요? 세 금액의 합이 얼마냐? 그럼 다 더하면은
2018년도에 감가상각 누계액은 54만 원에 자 18만 원 더하니까 자 30만 원이니까는 62만 원이 되겠죠? 62만 원이 되겠다. 그죠? 2018년 말에 감가상각 누계액은 62만 원이 되겠죠? 42죠? 72만 원. 72만 원이 되겠다. 자, 42만 원이니까 70만 원. 72만 원의 상각 누계액이 되겠다. 이 72만 원을 구하려면은 30만 원 첫해 거, 그 다음 거는 다 따로 구해야겠죠? 그런데 이 70만 원을 좀 쉽게 구할 수가 있겠다? 그건 시계에 놓을 때 그런데 자, 100만 원 마이너스 10만 원, 10만 원 곱하기 15분의 5 플러스 4 플러스 3으로 하면은 72만 원이 나온다. 그 이유는 곱하기 앞에 대상 금액이 똑같죠? 그렇죠? 곱하기 분모 똑같죠? 분자만 다르죠? 근데 분자의 답인데 상각비 합이 누계액이죠. 그러기 때문에 5, 4, 3 합한 금액이 72만 원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5, 4, 3을 이렇게 쓰면 눈에 들어오는데 이걸 좀 쉽게 하려고 곱하기 15분의 12라고 합니다. 15분의 12라고 쓰니까 아니 잔존이 지금 연수가 5년짜리인데 어떻게 잔존이 12가 되냐. 이건 상각비 합을 구하는 게 누계기죠. 누계는 5, 4, 3의 합이다. 그 말이에요. 3년치 합. 이래서 자, 이 누계액을 빨리 알아야 장부 금액들 고려가 되니까 이런 거 확인을 좀 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감가상각 우리가 누계액을 구하는데 연수학계법을 한번 좀 식을 활용한 의미에서 이걸 한 이유는 뭐냐? 곱하기 앞에 대상 금액이 되고 분모는 똑같다. 그래서 자, 어느 연도치 상각비도 쉽게 구할 수 있는 게 연수학계법이 되는 겁니다. 오히려 저는 19에 대비하면서는 이 연수학계법이 더 유용성을 많이 두거든요. 자, 오히려 과거보다는 그래서 좀 유용성이 많아지니까 좀 신경을 좀 써야 된다. 자, 이제 생산량 비례법. 생산량 비례법이 있고 뭐 종합 상각법 등이 있는데 자, 여기 자 참고로 보시고 오히려 이런 자 방금 전까지 했던 감가상각법을 비교 한번 해보자. 그래서 방법을 한번 비교 한번 해드리죠. 감가상각을 비교하기 위해서 자, 분필 칼날을 4색을 잡았습니다. 자, 왜? 4가지 비교니까 그래서 자, 기본적인 그래프 관계를 좀 보면 자, 세로축이 상각비고 가로축이 기간이 되겠다. 자, 그럴 때 정액법은 자, 우리 전 시간 해봤지만 일정한 금액이 상각되는 거죠. 매년 일정한 금액이 상각되는 방법이 정액법이다. 정액법. 자, 그러면은 왼쪽에 있는 정률법 보면은 자, 이런 형태로 나타납니다. 첫 해는 36,900원, 그 다음에는 23,218원. 자, 체감 형태에서 체감 잔액법인데, 자, 라운딩을 겪죠. 그래서 이걸 정률법. 정률법. 자, 그 다음에 이중체감법은 첫 해는 4만원, 그 다음에 24,000원 급격히 떨어지죠. 그래서 이런 국자 모형이 나타나는 게 이중체감법. 체감법. 자, 그리고 자, 이제 자, 연수학계법은 첫 해 30만원, 그 다음 이상으로 급격히 떨어지는데 자, 이런 일정한 금액의 차이가 나죠. 이 빨간색이 연수학계법. 학계법의 자, 식이 되겠죠. 자, 그래서 네 방법의 그래프 못 그려도 됩니다. 되는데 이 그래프를 좀 보면서 보기 좋지만은
감가상각비 계산 방법이니까 감가상각비 크기를 한번 비교해 보면은 자, 초기 년도의 비교입니다. 초기 년도에는 그 말은 교점이 되면 서로 위아래가 달라지니까 해서 초기는 교점되기 전에 이런 초기 년도에 있어서는 정액법 제일 먼저 했죠? 정액법, 연수학계법, 정률법, 이중체감법 그랬을 때 감가상각비의 크기는 네 방법 중에 이중체감은 정액의 배법이죠. 그래서 가장 크게 나타나고 그 다음이 정률이고 그 다음이 연수고 정액법이 초기 년도는 상각비가 가장 적게 나타난다 그러면 이게 정액법이고 나머지 방법들이니까. 그래서 감가상각비 크기를 비교를 차려야 되는데 이럴 때 기본 머릿속에 성은 정시죠. 정시인데 여러분의 따님들 있죠. 따님의 이름을 회계 공부할 때는 연수학계법, 정률법, 이중이죠. 그래서 연정이다 그만. 따님 이름이 연정이. 자, 왜 그러냐면은 정시를 두고 이중체감법이 가장 크거든요. 상각비가. 예, 이거 2배 의미가 되니까 그렇게 놓고 가운데 정률법이 있거든요. 이게 정액 가장 작은 거 생각하면 연정이. 왜? 연수, 정률, 이중이니까. 성은 정시 이름이 따님이 연정이. 이렇게 구분해 주시면 비교할 때 구분이 쉬워질 겁니다. 초기 년도에 그러면 이제 이 감가상각비 크기하고 감가상각 누객의 크기는 같이 움직입니다. 왜? 수정분결 때 상각비가 누객이 되니까. 자, 그런데 장부 금액을 비교해 보면은 장부 금액은 정액, 연수, 정률 이 중에 있어서는 자, 반대가 되더라 그 말이야. 반대. 자, 왜 그러냐면 자, 원가에서 상각 누객을 뺀 금액이 장부 금액이죠. 서로 반비례 관계가 있으니까 장부 금액은 정액이 첫해 가장 크고 반대 이중이 가장 작게 나타난다. 그래서 상각비하고 누객 관계는 그러면 장부 금액하고 순이익 크기는 같이 나타납니다. 순이익. 그럼으로써 왜 장부 금액은 유형 자산의 장부금이고 상각비는 비용이잖아요. 비용이 크면 그만큼 이익이 작아지니까 그랬을 때 왜 이런 비교가 필요하냐? 정액법보다 정률법 등이 이익이 더 작죠. 이익이 작기 때문에 초기 년도에는 정액법보다 정률법이 더 보수적이다. 그 말이에요. 보수지 회계처리 해당이 되어지는 거면서 초기 년도에는 정률법이 정액법보다 더 보수적이다. 그 말이에요. 이익이 더 적게 계상하는 방법에 해당이 되어지는 겁니다. 초기 년도입니다. 마지막 년은 뒤바뀌어 버립니다. 자, 그래서 초기 년도에 비교를 한번 할 수가 있는 거면서 감가상각 방법 비교도 한번 정리해 드렸죠. 자, 그래서 정액법, 정률법, 자, 연수학계법, 자, 우리가 이중차감 이런 방법을 비교 한번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다음에 이제는 273페이지 유형선 좀 어렵다는 단어는 이제 나오는데 원가 모형과 재평가 모형을 한번 정리 한번 해보죠. 유형자산의 원가 모형과 재평가 모형. 원가 모형, 재평가 모형.
자, 원가 모형과 재평가 모형은 회계 정책을 반영해서 중 하나를 선택해서 회계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원가 모형과 재평가 모형이 있는데 원가 모형과 재평가 모형의 장부 금액이 어떻게 되냐? 원가 모형의 장부 금액은 원가 모형이 원가, 취득 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이 장부 금액이 되고 재평가 모형의 장부 금액은 재평가 금액이 장부 금액이 된다. 이때 재평가 금액은 재평가일의 공정가치의 재평가 이후 감가상각 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이 재평가 금액이 된다. 자, 그래서 원가 모형은 우리가 방금 전에 감가상각의 방법을 하면서도 원가 모형의 틀을 봤습니다. 이 장부 금액은 원가에서 상각 누계액을 뺀 금액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재평가 모형은 회계 정책에 따라서 선택 중 할 수 있으니까 장부 금액은 재평가 금액인데 재평가일의 공정가치 이후에 감가상각 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이 재평가 금액이 되는데 이 재평가 모형에 있어서는 특히 토지가 있고 건물 등이 있겠죠. 자, 그럴 때 토지는 좀 쉽죠. 왜? 토지는 감가상각 대상이 아니니까. 그 말은 재평에는 공정가치가 장부 금액이 됐죠. 토지는 상각 누계액이 없으니까. 그런데 건물이 나온다면 좀 장부 금액을 고려할 때 재평가 금액도 감가상각 누계액을 좀 알아야겠 이후에. 자, 그래서 복잡한데 그래서 기본 틀을 잡을 때는 토지를 유지로 하는데 회계처리 과정을 정리하는 게 유용성이 있다. 그런데 이 토지가 건물이든 재평가 모형은 주기적으로 수행하는데 이 재평가는 주기적이라는 말은 매년 하든 3년 단위로 하든 5년 단위로 하든 그건 기업이 선택하는데 주기적으로 수행한다는 거. 매년 하든 3년 단위로 하든 5년 단위로 하든 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재평가는 주기적으로 행한다는 거. 자, 그런데 이 재평가에 있어서 그래서 문제는 이 재평가 모형은 재평가 시 남아있는 건물 등이라면 재평가 시 감가상각 누계액이 있는데 이 재평가 시 감가 누계액을 없애준다. 그 말이에요. 이 제거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순회법하고 비례법이 있다는 것. 그래서 방법론만 자 재평가 시 감가상각 누계액은 없애줘야 되는데 순회법으로 없애냐 비례법으로 없애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순회법과 비례법이 있다는 것만 정리해서 심화과정 때 한번 하도록 하죠.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재평가 모형의 장부는 재평가 금액으로 하는데 이 재평가 금액이 증가할 수가 있고 재평가 금액이 감소할 경우가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럴 때 재평가 금액이 증가할 경우 증가액은 재평가 잉여금 들어도 싫지 않는 재평가 잉여금 이건 항목으로 해서
기타 포괄 손익 항목으로 처리하고 감소할 경우에는 감소액은 재평가 손실 항목으로 당기 손익으로 처리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당기 손익에 역시 비용이 되는 거고 기타 포괄 손익은 자본 항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재평가로 인해서 재평가 금액이 증가할 경우 증가액은 재평가 잉여금 항목으로 기타 포괄 손익으로 감소액은 재평가 손실의 당기 손익의 비용으로 처리가 되어진다. 자, 그런데 자, 이 증가 직전에 감소액이 있었다면 그 감소액은 자, 당기 손익으로 처리합니다. 당기 손익으로 처리하는데 그 당기 손익의 재평가 이익으로 이렇게 처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재평가 이익으로 처리했는데 재평가 이익은 당연히 수익 항목이 되겠다. 자, 그런데 자, 그 감소 직전에 재평가 증가액이 있다면 이 재평가 증가액은 재평가 잉여금에서 감소해서 처리한다. 재평인 잔액을 한도로 감소를 시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재평가로 인해서 증가할 경우냐 감소할 경우냐에 따라서 회계처리 흐름을 좀 잘 잡으셔야 되는데, 자, 이제 확인 문제 예제를 해드리겠지만은 규정 자체를 먼저 확인하셔야겠죠. 자, 지문형으로 자주 보입니다. 재평가에서 증가액은 재평가 잉여금, 기타 포괄 손익 항목으로 처리하고 감소는 재평가 손실로 당기 손익을 쓰는데 그 직전에 감소 증가액을 확인 한번 해야겠죠. 자, 그래서 이제 확인 문제. 자, 75페이지 먼저 16번 봐보세요. 16번부터 봐보자. 보자. 자, 기계장치 A의 장부 금액이 8만 원. 기계장치가 8만 8천 원 재평가가 됐는데 재평가 직전 평가 시 당기 손익으로 감소액이 5천 원 있었다고 그랬죠? 그럴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자, 16번은 재평가로서 장부 금액이 재평가 금액이 증가를 가져왔죠. 8만 원에서 제가 8만 8천 원으로 됐죠? 그러면 재평가 금액이 증가를 가져왔다. 증가에 가서 회계 처리할 때 대변에 기계가 8만 원 늘었죠. 그래서 8천 원. 기계장치 8천 원. 정리한다. 자, 그러면 증가를 가져올 경우는 재평가 잉여금으로 처리하죠. 그래서 재평가 잉여금 8천 원 처리를 하면 되겠다. 자, 그럼 문제 안 될 것 같은데 그 직전에 재평가 시 감소액이 5천 있었죠. 그 직전에 감소액이 5천에서 이걸 당기 손익으로 처리하는데 그 당기 손익에 재평가 이익으로 처리한다. 5천 원. 자, 그래서 재평가 잉여금의 기타 손익은 3천 원이 되는 겁니다. 이 3천 원 되는 것은 어렵지 않죠. 그런데 왜 재평가 이익이 되냐? 당기 손익이면 그 직전에 재평가 감소의 손실을 없애면 되는데, 그런데 그 직전에 감소에 따른 재평가 손실은 손익 항목의 비용이에요. 비용은 이율이 되지 않습니다. 잔액이. 그러기 때문에 당기 손익으로 처리하는 의미는 재평가 이익으로 처리한 수익으로 처리한 의미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재평가, 그래서 증가할 경우에
직전에 감소액은 재평가 이익으로 처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회계 원리에 기본이 깔려 있죠. 기본이 뭐다? 그렇죠. 비용과 수익은 이율되지 않지 않습니까? 잔액이. 자, 그게 기본 원리죠. 자, 그럼 이제는 17번 봐보세요. 17번 예제. 자, 이제 기계장치 이제 비가 장부 금액이 6만에서 5만으로 재평가가 됐죠. 직전에 재평가로 잉여금이 7천원 있었죠. 자, 그러면 이제는 6만원짜리가 5만으로 재평가가 됐죠. 그러면 재평가 감소를 가져왔다. 그럼으로써 회계 처리는 자, 기계가 10,000원만큼 감소를 가져왔죠. 자, 그로 인한 재평가 손실 자, 10,000원 처리하면 되겠죠. 감소는 손실로 당기 손실처럼 돼요. 그런데 그 직전에 재평가 잉여금이 직전에 증가로서 잉여금 얼마 있었다? 7,000원 있었죠. 7,000원 있었기 때문에 7,000원을 감소. 재평가 잉여금의 증가는 대변인데 감소를 시키니까 차변에 재평가 잉여금 그럼 7,000원, 1,000원 자 처리가 이루어지겠다. 그래서 재평가 손실 금액은 3,000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재평가로 인한 감소할 경우 직전에 재평가 잉여금이 있다면 그 잔액을 한도로 감소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재평가에 따른 우리 규정에 이 기본 틀인데 16번, 17번에 기본 회계 틀이라면 해도 우리 시험적으로 난이도를 고려했을 때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지문과 더불어서 재평가에 따른 또 한 번 자 높아시 말씀드리지만은 재평가는 증가할 경우에 증가액은 재평가 잉여금이란 기타 포괄 손익으로 처리한다는 거 단기 손익이 아니라 이럴 때 유형은 재평가를 한번 확인 한번 해드려 봤죠. 자, 이제 다음은 유형은 손상이 나옵니다. 유형선의 손상. 자, 276페이지. 이제는 자산에 손상이 있더라. 손상. 자, 역시 자산 손상의 패턴이 되는데 심한 상처를 입은 거죠. 그럴 때 이 유형선의 손상은 유형자산의 장부 금액이 있는데 회수 가능액이 있더라. 그래서 자, 장부 금액이 회수 가능액을 초과할 경우에 손상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손상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자, 장부 금액이 회수 가능액을 초과할 때 손상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 손상된 것에 대해서는 손상차손으로 당기 손익으로 처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당기 손익으로 비용 처리가 된다. 그럴 때 장부 금액하고 회수 가능했죠. 이때 이 장부 금액은 원가 모형하고 재평가 모형이 있겠죠. 구분하고 자, 우리 시험적으로는 원가 모형만 생각하면 재평가 모형도 있습니다. 자, 재평가 모형까지 생각하면서 그랬을 때 이 장부 금액이 회수간을 초과한 경우인데 반드시 기억할 거 회수 가능액이 뭐냐? 회수 가능액이란 순공정가치하고 사용 가치가 있더라. 순공정가치하고 사용가치 두 금액 중 MAX 큰 금액을 회수 가능액이라고 하는 겁니다.
회수는 별다른 개념이 있는 게 아니라, 자, 회수 가능은 순 공정가치하고 사용가치 금액 중 큰 금액, 맥시멈 큰 금액을 회수 가능액이라고 하겠다. 그래서 이 장부금이 회수가능 초과할 때 손상된 것으로 손상 차손을 인식해서 당기 손익으로 처리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회수 가능액이 회복될 수가 있겠다. 회복. 자, 회복될 경우에 대해서는 손상 차손을 환입이 이루어진 겁니다. 손상 차손의 환입이 이루어진다. 자, 그럴 때 이 환입에 대해서는 당기 손익으로 처리하는데 수익이 되겠다. 환입도 당기 손익에 수익이 되겠다. 수익. 그러면 손상은 당기 손익의 비용이 되겠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 환입은 한도가 있더라 그 말. 이것 때문에 어려워져. 환입에 한도가 있는데 한도는 손상되기 전에 장부 금액의 감가상각 후 잔액을 한도로 환입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손상 차손이든 차손 환입이든 간에 먼저 상각 후 토지란 문제 안 되지만은 먼저 상각 후 손상 차손 인식, 먼저 상각 후 환입 인식으로 항상 손상각을 염두에 둘 것. 그러면은 제가 이제 예제를 통해서 회계 처리를 한번 하겠지만은 먼저 규정틀이 중요하죠. 먼저 암기할 거 회수 가능액이란 순공정가치하고 사용가치 중 큰 금액을 말하는데 장부 금액이 회수 가능을 초과할 경우에 손상된 것으로 손상 차손을 인식하고 그 훼손이 회복이 될 때는 환입을 인식하게 되는데 환입은 한도가 있다는 것. 손상되기 전에 장부 금액의 감가상각 후 잔액을 한도로 환입이 된다는 거. 이렇게 규정을 말로 하면 오래 기억이 안 됩니다. 그래서 확인 문제 18번 봐보세요. 페이지 210페이지 8번 자 예제 확인 문제. 자, 2013년 1월 1일에 기계를 10만원에 취득을 했는데 연수는 10년짜리다. 잔존은 없고 정액으로 상각을 하고 있는 정액법으로 2016년도 12월 달에 회수가량액이 36,000원, 17년도에는 회수가량이 52,000원 회복이 됐다. 그 회계처를 한번 해봐라 그랬죠? 그래서 흐름을 한번 보기 위해서 2013년 1월 1일에 기계를 취득을 했죠. 기계를 취득을 했는데 10만원짜리였다. 10만원. 자, 내용 연수는 10년. 연수는 10년짜리. 근데 잔존은 없다. 정액법으로 감가상각을 하고 있는데 2013년, 14년, 15년, 16년. 자, 연도에 16년 12월 30일. 자, 그래서 13, 14, 15, 16년도 12월 30일 날 회수 가능액이 자, 얼마나 36,000원. 36,000원이 되더라. 자, 그런데 이제 2017년도 말에는 자, 회수 가능액이 회복이 되더라 그 말. 회수 가능액이 자 52,000원으로 회복이 됐다. 회복. 자, 이럴 경우에 회수될 것이냐? 그럼 2016년 말에 회수 가능액이 나왔다면 손상을 검토해 봐야겠죠? 손상 검토하려면
2016년 말에 장부 금액을 하죠. 장부 금액인데 원가 모형의 문제입니다. 자, 왜? 재평가 금액이 없으니까. 그러면 장부 금액은 암산도 됩니다. 자, 10만 원짜리가 잔존이 없으니까 매년 만 원씩 상각이 되죠? 매년 만 원씩이니까 만 원, 만 원, 만 원, 만 원. 4번 상각이 되니까는 장부 금액은 6만 원이 되겠다. 6만 원. 자, 그럼 공부를 어렵게 하려면은 장부 금액은 10만 원 마이너스 정액법은 네트를 추천하겠다. 연수 10년짜리 10만 원 마이너스 빵 곱하기 4년이 되겠죠? 4년 상각. 이래서 6만 원이 나오는 것. 그러면은 자, 장부 금액 6만 원이고 해수가 3만 6천 원이니까 당연히 2만 4천 원. 2만 4천 원에 대해서 손상 차손을 인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2016년 말에 회계 처리는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자, 차변에 감가상각비하겠죠? 만 원. 만 원. 대변에 감가상각 누계액 만 원. 만 원. 자, 그러면서 차변에 손상 차손 2만 4천 원. 2만 4천 원. 대변에 손상 차손 누계액 2만 4천 원. 자, 이런 회계 처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자, 2017년 말에 회복이 됐죠. 5만 2천 원 회복이 됐으니까 자, 2017년 11월 30일에 장부 금액을 알아야겠죠. 그러면 장부 금액은 이제 3만 6천 원으로 지금까 조정이 됐으니까 3만 10년이 4년이 6년이죠. 66은 30, 6천 원 빼니까 장부 금액은 3만 원이 되는 겁니다. 이 3만 원이 되는데 공부 어렵게 하면은 자, 역시 이꼬르 3만 6천 원 마이너스 정액법 3만 6천 원 마이너스 빵. 자, 연수가 6년이 되는 겁니다. 6년. 왜? 원래 10년짜리인데 4년이 지나왔잖아요. 그래서 6년 곱하기 1이 되겠다. 그래서 6천 원 빼니까 3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그럼 장부금에서 회수 가능이 회복이 됐으니까 2만 2천 원이 환입액이 되는 겁니다. 환입액. 그런데 환입은 한도가 있다고 그랬죠? 이건데요. 한도는 손상되기 전에 장부금이 6만 원이죠? 6만 원에 감가상각 만 원 뺀 자, 5만 원을 잔액을 한도로 하는 겁니다. 5만 원 한도가 되니까 쉽게 말하면 손상을 무시했을 때 14년도부터 17년도까지 5년 지났죠. 5년 동안의 장부 금액이다. 그 말에 상각한 다음에 만 원씩 5번 상각했으니까 5만 원 되겠죠? 상각비합이 5만 원이니까 장부비 5만 원 되겠죠? 10만 원에서. 그래서 환입의 한도는 5만 2천 원 회수가 됐지만 장부 금액에 5만 원 한도로 하니까 이 3만 원과 5만 원 비교해서 2만 원이 환입액에 해당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환입은 한도가 있다는 것만 좀 확인하시면 그 관련 내용의 숙지가 이루어지는데 아마 그 손상 차손과 환입이 역시 가능한데 어려울 수 있다는 게 뭐냐면 기본만 이제는 어느 정도 회계처리 흐름을 좀 알아야 되니까 그랬을 때 규정을 먼저 잡아놓고 항상 손상에 대한 힘든 건 환입이에요. 환입은 왜? 한도 때문에. 한도는 손상되기 전에 장부금액의 감가상각 후 잔액을 한도로 환입된다는 그 의미를 좀 염두에 두면서 한번 예제를 정확히 한번 숙지하시면 손상에 대해서도 정리가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좀 힘든 단어인 재평가라든가 손상을 한번 이번 시간에 확인해 됐죠. 다음 시간은
제거, 처분하고자는 무용 이런 등을 통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